부천 상동 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천시의 계획이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총선 경쟁 윤곽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쟁자만 7명인 김포 을지역과 현역 의원의 타 지역 사출 이야기가 나오는 김포 갑지역을 살펴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교육정책 중점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마을 연계 교육 강화부터 동아시아 시민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에서 5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일종의 포상 관광인데요. 인천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에 만화와 영상,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달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수정된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는데요. 부천시는 이번 부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부천시는 지난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사업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천시의회는 개발 부진의 주거시설 비율이 40%에 달해 영상단지가 아닌 주거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GS 컨소시엄이 제시한 콘텐츠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부천시는 GS 컨소시엄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개발 부진의 주거시설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 GS 컨소시엄이 당초 제시한 소니픽처스와 EBS 등의 콘텐츠 기업을 본협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유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약된 업체들이 안 들어오면 이 계약 모든 거를 해지하는 조항을, 단서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의 이상의 많은 부분이 진일보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제출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 영상단지 부지 매각에 대한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천시는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중 GS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 임직원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포상관광의 개념인데요. 무려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 방문인데요. 국제 관광 도시를 꿈꾸는 인천, 이번 방문이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거리를 걷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집니다.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쌓습니다. 패션몰을 둘러보며 쇼핑도 한창.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첫인상은 합격점입니다. 因为我之前呢就是在经营应用堂之前，我经营一家韩国服装店，每次到韩国进货的时候，我都在仁川进出，所以说这里就像老朋友一样熟悉，非常熟悉。仁川给我的印象呢，就是这里的人非常的友善，然后这个城市的这些环境和街道非常的干净。 중국 기업 이용탕 그룹의 임직원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인원만 5천여 명.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 방문입니다. 이들은 송도 국제도시와 차이나타운 등 인천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기업 전략 발표 등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이곳 인천에서 진행했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물론 대규모 회의장과 전시실을 갖춘 인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이용탕 임직원들의 방문으로 인천에서는 약 2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연초에 이렇게 중국 기업에서 5천 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행사가 아주 서막을 잘 열어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될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품은 한국의 관문 인천. 여기에 개항장 등 관광 컨텐츠와 컨벤션과 같은 마이스 인프라가 더해져 국제 관광 도시로서 인천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포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포 을 지역구는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주자만 7명이어서 일찌감치 격전지로 떠올랐고요. 김포 갑 지역구는 현 국회의원의 차출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선거 동향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김두관 국회의원의 경남 차출설이 불거지면서 김포 갑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작 김두관 의원 본인은 김포에 남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번 차출설로 갑 지역구 선거 전망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갑 지역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모두 4명. 민주당에서는 김포시장을 지낸 유영록 예비후보와 허숙정 예비후보가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포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진호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김윤주 후보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 김두관 의원은 의정 보고회 이후 재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상황. 그러나 당의 요구에 따라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제3의 인물이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가 하면 민주당 주자들이 대거 몰린 김포 을 지역구는 일찌감치 격전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맞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7명. 공교롭게도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더민주 김포 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김준현 예비후보부터 노승명, 박상혁, 박진영, 이회수, 정성표, 맹영재 예비후보까지 후보군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 기업가부터 중앙당, 국책기관까지 활동 이력도 다양합니다. 본선 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김포 을 지역구.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군이 좁혀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격전의 결과는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경기도 경제가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함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세를 내놨습니다. 또 고용 지표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팡이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기 제도전 펀드를 운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금융권, 투자회사 등과 제도전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경기도가 80억 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해 투자사인 킹로 파트너스와 어니스트 벤처스가 19억 원, 농협이 29억 원, 신한은행이 10억 원, 성균관대가 10억 원 등 모두 15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조성된 자금 중 70% 이상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되며 이 중 80억 원 이상은 사업 실패 후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인천교육의 중점 정책과 방향이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발표한 올해 교육 정책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취임 3년 차를 맞은 도성훈 교육감의 주요 교육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살펴보면 지난해 교육청 주력 사업들에서 이어지거나 확대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혁신 미래 교육이라고요. 이름을 붙인 교육의 공공성 부문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학교에서 좀 더 반경을 넓혀서 마을 연계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정책이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서 인천을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는 잊을만 하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죠. 바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끝으로는 최근 인천교육청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모두 이렇게 5가지 올해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꼽혔던 교육의 공공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은 지난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서요. 네. 올해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출발선이 평등한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 즉 누구나 기초 학력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잠시 함께 보도록 하시죠. 2019년에는 유초, 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에는 고2, 고3 학생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 지원 확대 등 무상평등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인천교육을 보다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네, 여기에는 핵심 정책인 행복배움학교가 있습니다. 인천 혁신학교의 다른 이름인 이 행복배움학교는요, 교육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틀에 박힌 교과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체험하고 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행복배움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기별로 준비가 된 학교들부터 먼저 지정을 하겠다는 게 지난해와 다소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동아시아 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경제도 그렇고요. 이제는 동아시아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이 세계 시민교육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촌 이제 글로벌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간 단계에서 동아시아에 주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촌 글로벌한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광범위하고 좀 추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로 동아시아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도성훈 교육감이 독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는 28개국 5억 명이 유로존을 형성해서 경제 활동처럼 이제 한 바운더리로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빗대서 여기 이제 빗대서 중국, 일본, 베트남, 또 러시아 등 일본 이미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국가들 또 도시들과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교류도 대단히 많아서 이게 사실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중요성이 커진 것은 네. 알겠는데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주요 정책으로까지 꼽히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교육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이제 발표된 데에는 인천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인천에는 세계 각국으로 이어지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있고요. 이 밖에도 공항 MRO 사업, 바이오 산업, 또 스마트 산단 등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적 준비는 과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교육과 다국어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해야겠다고 계획을 일단 밝혔고요. 이번에는 일단 20개 학교만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을 해서 교육과정 속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수업 따로 이제 별도가 아니라 이걸 수업 안에 녹여서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가지고 가는 과정인데요. 네. 이 밖에도 또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과 관련돼서도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동아시아를 우선 넓게 이해하는 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친 집배원과 택배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가 마련됩니다. 도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 240여 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방서 휴게실이 강추위 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집배원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가 가동되고 마실 물 등도 비치돼 있습니다. 원하면 전문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에 이어 겨울철 강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추위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청사와 사업소, 소방서 등 도내 241곳.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의 공공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석 달간 개방합니다. 혹한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편 경기도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거점 쉼터인 경기이동 노동자 쉼터를 수원과 성남, 광주, 하남에 설치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인천시가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남동구와 연수구가 1순위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 결과 인천의 4개 권역 중 제2의료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가 속한 남부권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순위는 중, 동, 미추홀, 옹진의 중부권, 3순위는 부평, 계양의 동부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요구 병상수와 현재의 종합병원 병상수, 인구 밀집 지역, 접근성, 65세 이상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2의료원 규모는 일반 병동, 중환자실 등 500병상으로 진료 과목은 20개, 그리고 만성질환과 심내혈관센터 등 4개 센터가 포함됐습니다. 총 사업비 4,131억 원을 투자하면 지역 경제 생산 유발 효과 4,883억 원, 고용 창출 인원 2,664명으로 추산됐고 편익 대비 비용 분석값은 1.02로 나왔습니다. 제2의료원이 건립되면 만성 적자인 현재의 인천의료원은 병상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은 중장기 계획인 만큼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우선 현재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 개선, 심내혈관센터와 호스피스 병동 확충, 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사우동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올해 시정계획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올해 시정 방향과 전략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150억 원을 들여 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2억 원 한도로 대신 담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례 보증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수요일에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도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체감 추위가 더 심할 수 있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호흡기 관리는 계속해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